이번 시간에는 미래를 생각하는 에너지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76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단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할 개념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보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에너지 전환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 문구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한 가지 형태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형태로 바뀐다. 이게 바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도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의 예시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동차의 작동과 그리고 스마트폰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에너지 전환이 무엇인지 한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동차의 작동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가 여러분 작동을 하려면 뭘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휘발유를 넣어줘야 해요. 휘발유를 넣습니다. 이 휘발유, 즉 연료를 넣어주어야 하는데 이 연료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바로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던 휘발유를 이제 엔진을 가동을 하면서 이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죠. 휘발유가 가지고 있던 화학 에너지가 그 동력으로 전환이 되면서 운동 에너지, 그리고 그 엔진이 돌면서 열도 발생을 하겠죠. 열 에너지. 그리고 경적 소리를 울릴 수 있게끔 소리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가 작동을 할 때 여러분들 음악도 연결을 할 수 있고 열선도 그 전기 열선도 이제 할 수 있어서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도 전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전조등 같은 것들 비치게 되면 빛 에너지의 형태로도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즉, 휘발유가 가지고 있었던 화학 에너지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부터 여러 가지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자동차의 작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교과서 2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마트폰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마트폰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항상 매일 뭘 해야 돼요? 전기로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일단 스마트폰을 충전을 하죠. 그럼 그 전기 에너지로 충전된 이 에너지가 스마트폰의 배터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배터리는 어떤 에너지로 가지고 있냐면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일단 1차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화학 에너지, 배터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를 역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게 되겠죠. 전기 에너지, 그리고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그리고 휴대폰이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진동도 나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그리고 당연히 휴대폰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열 에너지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도 전기 에너지, 우리가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공급해 주었던 그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 속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배터리 속의 화학 에너지가 여러 가지 전기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의 형태로, 다양한 에너지의 형태로 서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 사례, 자동차의 작동과 스마트폰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개념은 바로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에너지 보존은 여기에서도 지금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휘발유가 가지고 있던 화학 에너지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무엇이 되었냐면 전환이 되었죠. 에너지가 전환이 되었어. 전환 전의 에너지와 전환 후의 에너지, 형태는 다르지만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총량은 어떨까요? 항상 보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환 전의 에너지, 전환 후의 에너지의 양이 항상 어떻다? 같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원리, 보존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공급되었던 에너지가 나중에 전환되어 있는 에너지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얘네들의 양은 같다. 이것이 에너지 보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보존이란 에너지는 전환될 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 양이 항상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라는 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내에서는 예전에 생명과학 파트 공부를 할 때 생태계 내에서는 에너지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에너지가 고갈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생태계 내에서만 이야기고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 열 에너지까지를 포함을 하게 되면 역시 생태계 그 에너지도 역시 그 총량은 일정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양이 보존된다. 총량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이제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277쪽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주변의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여기 나와 있는 탐구하기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77쪽에 있는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강당에서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강당에서 친구들이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농구공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구공을 던질 때를 보게 되면요. 농구공을 던진다라는 거는 위에 높이 올라가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농구공을 던질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런 거를 일단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로 한번 가볼까요? 급식실에서의 에너지 전환이 있네요. 급식실에서는 어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냐? 급식실에서 여러분들 뭐 하죠? 밥을 먹죠.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를 합니다. 음식물 섭취라고 하는 사건이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어떠한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느냐? 음식물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화학 에너지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이제 에너지를 낼 수 있게끔 어떤 에너지를 낼 수 있냐면 우리의 체온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열 에너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이렇게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지금 과학실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 지금 과학실 아직 여러분 한 번도 못 가봤겠지만 과학실에서는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예시가 있느냐? 뭐 과학실에서 건전지로 라디오를 듣는데요. 그래서 건전지를 통해서 라디오를 들을 때 라디오를 재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건전지 속에는 어떤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냐면 화학 에너지였어요. 뭐 리튬 배터리 이런 거 화학 에너지가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실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교실에서의 에너지 전환. 교실에서 여러분들 이제 너무 어두울 때는 무엇을 켜냐면 전등을 켜죠. 전등을 켤 때 어떠한 에너지가 전환이 되느냐? 전기 에너지가 당연히 빛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휴게실에서 에너지 전환을 한번 살펴볼게요. 휴게실에서 이제 커피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커피를 끓여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커피포트로 물을 끓인다. 커피포트로 물을 끓인다. 이러한 활동이 있을 때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뭘 연결을 해줘야 돼요? 전기를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가 물을 끓이기에 충분한 열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지금 우리 학교 혹은 건물 어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전환이 되고 그 에너지의 총량 전환이 되기 전과 전환이 된 후 그 에너지의 총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양은 변하지 않고 보존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죠. 네, 다음으로 살펴볼 개념은 바로 열기관과 열효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과서 278쪽을 한번 보실게요.
자, 열 효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열 효율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열 기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열 기관이 무엇이냐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연료를 연소해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거? 일로 전환하는 장치를 열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연료를 연소를 해. 그러니까 뭐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화학 그런 연료, 화석 연료를 연소를 하게 되면요. 그때 연소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열 기관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일로 전환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기관의 모습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봤어요. 자, 열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열기관에다가 무엇을 공급하냐면 고열원, 에너지가 높은 열을 공급을 합니다. 이제 열을 공급을 하는 거야.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합니다. 공급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높은 열 에너지를 연료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면 열기관이 그 받은 높은 열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만 100%로 고열원에서 공급되었던 에너지가 100% 일로만 전환이 되면 참 좋겠어. 하지만 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해서 외부로 방출이 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바로 이게 저열원, 이제 방출되는 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방출되는 열 에너지. 이게 저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열기관이라고 하는 장치를 작동을 할 때는 고열원이 100% 일로 전환이 될 수가 없고 반드시 저열원에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급되어진 열 에너지가 얼만큼 일로 전환이 되느냐 이것을 계산한 값을 바로 열 효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열 효율을 구하는 공식을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공급되는 고열원을 우리는 Q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공급된 에너지가 1로 전환된 형태를 W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1로 전환되지 않고 나머지가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우리는 Q2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열 효율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공급한 열 에너지가 1로 전환된 비율을 우리가 열 효율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일단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 열 효율이란 공급한 열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 비율이냐면 1로. 외부의 한 1. 한 1의 양이라고 이렇게 공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Q1, W, Q2를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공급한 열 에너지는 여기서 기호가 Q1이었죠? Q1분의 외부의 한 1의 양이 바로 요 W였으니까 W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 W라고 하는 거는 공급된 열 에너지에서 방출된 열 에너지를 빼준 값이랑 같죠. 그래서 얘는 Q1 빼기 Q2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요거를 다시 쓰게 되면 Q1분의 Q1 빼기 Q2 즉 1 빼기 Q1분의 Q2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 효율 계산하는 거 이제 문제가 우리 교과서에 278쪽에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278쪽에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연료 1리터가 있었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같이 써볼게요. 지금 연료 속에 1리터, 연료 1리터 속에 얼만큼의 에너지가 존재를 하고 있었냐면요. 37380 킬로줄의 에너지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두 개의 장치를 사용을 했어요. 자동차의 엔진과 그리고 터빈 두 가지 열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첫 번째, 그 엔진, 자동차의 엔진을 가동한 후에 발생한 열이 몇이었냐면요. 지금 자동차 엔진 가동 후 발생한 열이 26540의 열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이 얼만큼이었냐면 26540 킬로줄의 에너지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터빈을 돌렸을 때는 얼만큼의 열이 발생을 했냐면 20933 킬로줄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었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열원 Q1의 값과 Q2의 값들이 나와 있으니 1로 전환된 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 열 효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공식에 맞춰서 한번 공식을 써보자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일단 열 효율은 1 빼기 Q1분의 Q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이 자동차의 열 효율은 1 빼기 37380분의 26540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터빈은 1 빼기 37380분의 20933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누가 더 열 효율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빠져나간 열이 작은 애들이 열 효율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빠져나간 열, 터빈의 경우에는 20933밖에 안 나갔는데 자동차는 26540이나 나갔으니까 얘가 더, 터빈이 더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이 터빈에서의 열 효율이 더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것이고, 열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열기관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79쪽에 이제 열 효율과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열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을 해야만 지구 환경에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 효율이 낮게 되면은 고열원으로부터 1로 전환되는 것보다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많다라는 얘기지. 근데 나는 해야 할 일의 양이 정해져 있어. 근데 열 효율이 떨어지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같은 양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공급되는 그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열기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은 뭘 하는 거냐면 연료를 연소를 해야 되는 거였죠. 연료를 그만큼 더 많이 연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화석연료, 뭐 석유나 석탄 이런 애들을 계속 연소를 더 많이 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이제 열기관이 작동을 하기는 하지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얘기했던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열 효율이 높은 애들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지구 환경의 보호에 좋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열 효율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나타내는 그런 스티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스티커, 여러분들 전자제품 같은 걸 보시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커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79쪽에 스티커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해서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소비 효율 등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소비 효율이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월간 소비 전력량 그리고 CO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월간 소비 전력량이라는 거는 소비 전력이 작을수록 좋겠죠. 그쵸.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CO2라는 거는 이걸 돌렸을 때 발생하는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시 그 숫자가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여기 이 스티커에 나와 있는 숫자는 작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개념 정리하기 1번, 2번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1번,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 처음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에너지의 형태가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된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료를 연소시켜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1로 바꾸는 장치. 그 장치를 뭐라고 했어요? 바로 열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에너지 사용법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